네, 안녕하세요. 한국노동연구원의 최세림입니다. 오늘 생산인구 감소 시대에 대응하는 고용노동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의 개원기념 세미나에서 저는 고용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통합과 활용을 위한 정책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를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 잠깐 드리자면 지금 준비된 그 발제 자료가 슬라이드 순서가 조금 엉켜 있어서 지금 제가 화면으로 보여드리는 그 순서에 맞춰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안 넘어가나? 안 되는데요. 네. 오늘 발표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면 우선 왜 취약계층 노동시장 통합이 생산인구 감소 시대의 문제와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인지를 배경 상황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고용 애로 계층으로 중에서 잠재적으로 생산성 개선 여지가 가장 큰 집단이고 규모가 큰 집단이라고 해서 주목하고 있는 고졸 비진학 청년, 그리고 고졸 비진학 청년 중에 취약 청년에 대해서 작년에 연구한 결과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고졸 비진학 취약 청년에 대한 현재 정책 현황과 그리고 정책의 한계, 그리고 앞으로 대응 방향을 논의하면서 종합적으로 생산인구 감소 시대의 고용정책 시사점을 도출하겠습니다. 먼저 배경 상황으로 넘어가서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각하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제가 이제 주목하고 있는 것은 노동시장의 일자리 이중구조뿐만 아니라 노동인구의 노동시장 참여에 관한 이분화, 분절 구조가 상당히 심각하게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대부분의 일자리는 9 to 6의 경직적인 일자리고 온컬이 가능해야 하는 그런 일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 장소와 근무 시간의 유연성이 높은 일자리가 굉장히 부족하고, 그리고 안정적이면서 숙련 형성이 가능한 전일제보다 적은 시간을 근무하는 일자리의 비중도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온콜이어도 괜찮고 참여의 제약이 없는, 저는 이제 스퀘어 피플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정사각형에 딱 알맞는 그 사람들만 노동시장에 참여해서 계속해서 일을 지속할 수 있고 경력과 숙련을 축적할 수 있는 구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반영하듯이 이제 통계에서도 나타나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주변부 집단이라고 볼 수 있는 유자녀 여성의 고용률 같은 경우에 56.2%로 나타나는데, EU에서 두 자녀까지 있는 여성의 고용률까지도 74.1%로 훨씬 높게 나타나고, OECD의 유자녀 고용률 평균도 71%로 우리나라의 유자녀 여성 고용률보다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한부모 가구주의 고용률 같은 경우는 83.9%로 유럽 국가나 OECD 평균보다 높기는 하지만 일을 지속하지 못하고 들어왔다 나왔다 경력이나 숙련을 형성할 수 없는 임시일용직 비중이 30.8%로 높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고, 이주 배경 인구의 고용률도 OECD 평균보다 약간 낮고 장애인 고용률도 34.5%로 EU 평균 50.8%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그에 반해 스퀘어 피플인 예를 들면 프라임 에이지 남성, 40대 남성의 고용률은 90.8%입니다. 그런데 전체 우리나라 15세에서 64세 고용률은 69.5%로 OECD의 평균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우리나라는 근로시간이 세계에서 가장 긴 편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를 종합해 본다면 소수의 스퀘어, 아무런 노동시장 참여에 제약이 없는 사람들이 많은 근로시간을 공급해서 노동시장을 서포트하는 그런 구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주류 집단, 그러니까 노동시장 참여에 제약이 있는 집단들은 현재에는 노동시장 참여를 지속하는 것, 그리고 인적자본 축적을 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들의 인적자본을 최대한 개발하고 활용하게 하는 것이 생산인구 감소 시대에 대응하는 중요한 고용정책 전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비주류 집단 중에 아까 제가 언급했지만 시급히 활용이 개선되어야 되고 잠재적으로 생산성 향상 그 규모가 가장 클 수 있는 집단인 고졸 비진학 청년, 진학하지 않는 청년,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연구한 내용을 예시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슬라이드 순서가 준비된 자료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고졸 비진학 청년의 연구 결과를 소개하기 전에 고졸 비진학 청년의 규모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고졸 비진학 청년을 규모를 추산하기 위해서
고졸 청년의 비중을 먼저 살펴보면 20대 초반의 경우에는 아직도 대학을 진학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을 기준으로 청년 인구의 19%가 고졸 비진학 상태인 걸로 나타납니다. 이를 규모로 환산해 보면은 20대 후반에는 65만 3천여 명, 그리고 30대 초반에 67만 2천여 명의 고졸 비진학 청년이 있습니다. 그럼 고졸 비진학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 현황을 살펴보면 가장 특징적인 것이 20대 후반 이후에 고용의 질이 전혀 개선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먼저 고용률을 살펴보시면 지금 20대 후반 고졸 청년이 30대 초반 고졸 청년의 고용률과 거의 같은 선상으로 나타나고, 반면 대졸자의 경우 20대 후반 고용률이 보다 30대 초반 고용률이 훨씬 높아지는 그런 모습을 나타냅니다. 정규직 비중도 마찬가지인데요. 고졸 청년의 경우 20대 후반 정규직 비중이 30대 초반 정규직 비중과 같은 수준으로 나타나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갈 때 고용 안정성이 개선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대졸자의 경우 20대 초반에서 20대 후반 그리고 30대 초반에 이르기까지 정규직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이 모든 연령대에서 고졸 청년보다 높은 정규직 비중을 나타냅니다. 임금으로 넘어가서요. 임금도 마찬가지로 대졸 청년은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는 것과 달리 고졸 청년은 연령이 높아짐에도 임금이 상승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재학 시절 혹은 졸업 이후 직업훈련 경험을 이제 2024년 기준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연령대별로 고졸 청년이 대졸 청년보다 훨씬 직업훈련 경험 비중이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졸 청년의 경우 연령이 상승함에 따라 일자리 질이 개선되는 패턴이 나타나지 않고, 또 20대 동안 직업훈련이나 교육 경험이 대졸 청년에 비해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졸 청년이 직업계고를 가서 고졸로 노동시장에 가라고 하는 것은 노동시장에 참여하여서 거기서 인적 자본을 축적하고 숙련을 형성하는 것이 일부의 직종에서는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고졸 청년들에게 주는 것인데요. 근데 데이터에서 나타나는 것을 봤을 때는 이 청년들이 원래 이상적인 경로대로 숙련을 20대 동안 형성해서 직업의 안정성을 찾고 임금이 높아지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방금까지는 고졸 비진학 청년만 살펴보았다면, 저는 사실 고졸 비진학 청년 중에는 취약계층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라는 그런 observation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좀 전제로 그러면 고졸 비진학 청년 중에 취약 청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고졸 비진학 청년이면서 취약 청년일 경우에는 학력 수준에 대한 그런 페널티도 있는데, 취약 특성으로 인해서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참여를 지속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고졸 청년을 충분하게 표집하고 있는 대표성 있는 통계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중에 직업계고 졸업생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교육고용 패널의 2006년 졸업 코호트와 2018년 졸업 코호트를 에서 취약 집단과 비취약 집단을 설정해서 비교를 한번 해보았고요. 추가적으로 실태 조사를 통해서 고졸 비진학 청년이면서 취약 특성을 가진 청년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교육고용 패널에서 취약 청년을 정의할 때는 변수가 많이 없기 때문에 성장 환경에서 취약 특성, 거기서 예를 들면 경제적으로 이제 고교 시절에 어려웠다라거나 결손 가정 출신이거나 아니면 진로 지도에 도움을 주기 좀 어려울 수 있는 환경인 부모 모두가 중졸 이하의 저학력인 경우를 이제 취약 집단으로 설정하였고요. 그 다음에 실태 조사에서는 이제 같은 그런 조건과 이제 환경적 특성, 개인적 특성으로 구분하여 훨씬 더 넓은 범위의 취약 특성을 고려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표에 나와 있는 취약 특성 중에 한 가지라도 해당될 경우 비진학, 고졸 비진학 취약 청년, 그리고 한 가지도 해당되지 않을 경우 고졸 비진학 비취약 청년으로 정의를 하였는데요. 실태 조사에서는 진학할 의향이 없는 비진학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졸 비진학 취약 청년 약 700여 명을 목표로 하고, 비취약 청년은 비교 대상으로 300여 명 정도를 목표해서 이제 표집을 하여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먼저 교육고용 패널에서 2018년 졸업
직업계고 졸업생 중에 취약 집단은 32.8%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실태 조사를 할 때 저희가 지역에 대한 할당을 주었지만 취약 집단의 유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이제 뭐 필터링을 할당을 주지 않았고 선착순으로 그냥 실태 조사를 했는데요. 놀랍게도 비취약 청년 집단 300명 표본보다 700명의 취약 청년 표본이 훨씬 더 빨리 표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취약 계층이 굉장히 많이 있구나를 알 수 있었는데요. 실태 조사에서 환경적 취약 특성과 개인 취약과 환경과 개인 취약을 모두 가진 청년을 이제 분포를 볼 때 모든 두 가지 다 취약한 청년이 가장 많았고 개인적인 취약 특성을 가진 경우가 20% 정도, 환경 취약을 가진 청년이 27% 정도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결과를 종합해서 볼 때 물론 대표성 있는 데이터에서는 직업계고 졸업 청년 중에 취약 집단은 32.8%라고 하긴 하지만 이제 실태 조사 요 집단은 고졸 비진학 청년이 아니라 그냥 직업계고를 졸업한 청년으로 대상으로 했고 그리고 취약 설정이 굉장히 좁은 범위로 취약 집단을 설정했다라는 점 그리고 환경 취약 특성만 고려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실제로 고졸 비진학 청년 중에 취약 집단은 한 과반 정도 50%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렇다면 고졸 비진학 취약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과 관련된 특성을 이제 살펴보면요. 좀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이 고졸 비진학 취약 청년은 기초 역량이 부족한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문해력, 수학 그리고 사회성에서 어려움을 겪는 비중이 높고 이 사회성과 관련된 부분은 대학을 일단 가지 않고 노동시장에 가다 보니 비취약 집단에서도 어려움이 있는 청년 비중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고졸 비진학 청년은 사회적 자본 수준이 이미 낮다고 알려져 있는데 고졸 비진학 청년 중에도 취약계층의 경우 사회적 자본 수준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다음은 그 교육고용 패널에서 직업계고 졸업 청년 중 취약 집단과 비취약 집단을 구분하여서 졸업 이후 5년간 이행 경로를 2006년 코호트와 2018년 코호트를 비교한 내용입니다. 먼저 연두색과 연두색과 주황색 부분은 4년제 대학이나 2년제 대학을 가는 이제 교육에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연보라색이랑 붉은색은 일과 훈련을 병행해서 뭔가 숙련이 형성되는 종류의 일자리에 취업한 경우, 그러니까 훈련을 하고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과 비취약계층을 일단 가장 먼저 비교를 해봤을 때 취약 집단의 경우 비취약 집단에 비해서 훈련을 받고 있거나 교육을 하고 있는 비중이 훨씬 낮은 편으로 2006년, 2018년 코호트에서 모두 나타나고 그리고 취약 집단이 고용률이 더 높고 그리고 임시 일용직에 있는 비중이 더 높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미루어 볼 때 취약 집단은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인적 자본 투자보다 소득 때문에 빨리 노동시장에 진입해서 일을 하는 경향이 나타나는데요. 저희 연구 3장에서는 사실 한국 복지 패널을 가지고 이 주제에 대해서 실증 분석을 하였는데 그 결과도 일치하게 이제 소득이 낮은 청년들은 소득 활동 때문에 투자나 이런 고민 없이 최대한 빨리 노동시장에 나가고 불안정한 일자리를 지속한다는 결과가 일맥상통하게 나타났습니다. 2018년과 2006년 졸업생을 또 비교를 해보면 가장 또 차이가 있는데요. 연두색과 주황색, 빨간색, 보라색 전부를 그 에리아를 전부 이제 훈련과 인적 자본 축적이라고 본다고 하면 2006년에 비해 2018년은 그 규모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는 2006년 코호트에 비해서 교육 훈련에 들어간 20대 초반에 교육 훈련을 하는 친구들의 비중이 줄어들었고 고용률은 훨씬 올라갔는데 문제는 실업률도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훈련 없이 뭔가 인적 자본 축적이 뭔가 성장이 있는 일자리가 아닌 일자리에서 고용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짐작을 하게 하는 결과입니다. 다음으로는 고용 애로 요인을 갖고 있는 취약계층들에게 학교 학창 시절에 교육이나 훈련을 받는데 어려움, 그리고 구직할 때 어려움, 그리고 현재 일자리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 혹은 미래의 직업 목표를 계획하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지 그 단계별로 어려움을 물어봤는데요. 주황색이 아닌 부분이 다 어렵다는 응답인데 가장 어려움이 많다고 하는 부분은 미래의 직업 목표를 하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계속해서 나온 결과와 일치하게 뭔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무언가를 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졸 비진학 청년 중 취약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 성과를 실태조사에서 본 결과 중에 하나 주목할 만한 점은 고졸 비진학 취약 청년의 경우 비경활 상태가 비중이 35.7%로 굉장히 높게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실태조사로 파악한 노동시장 성과를 다른 조건들을 통제하여서 비교를 해보았는데요. 그때 이제 여기 모든 조건에서 그 고용 취업 확률 같은 경우에도 취약계층이 비취약계층보다 확률이 더 낮게 나타나고, 그리고 정규직 취업 확률도 개인 취약 특성을 가진 청년, 이중 취약 특성을 가진 청년의 경우 정규직 취업 확률이 낮게 나타나고, 그리고 근속 기간도 이중 취약, 그러니까 환경과 개인적 취약 요소를 다 가지고 있는 아까 50%가 넘는 그 표본의 경우 근속 기간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금 수준도 개인 취약 특성을 가진 청년의 경우 약간 낮은 경우로 나타났고, 임금의 경우 전반적으로 너무 낮아서 그렇게 큰 취약 특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른 큰 차이가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주목할 부분은 취업 지도와 직업 훈련 경험 확률에 있어서 환경 취약 특성과 개인 취약 특성을 모두 가진 가장 취약한 이중 취약 청년의 경우 이 경험 확률이 낮다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계고 졸업생의 경우 직업 계고 졸업생에 비해 이런 제도를 경험할 확률이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 말은 이제 가장 취약한 청년들에게 이제 정책이 잘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점과, 그리고 고졸 청년들을 위한 고용 서비스와 같은 정책이 주로 직업 계고 같은 곳을 통해서 제공되기 때문에 일반 계고 청년들이 약간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실태조사한 결과가 진짜로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취업지원관을 FGI 하였습니다. 그래서 FGI 한 결과도 사실 실태조사 기존 데이터 분석 모든 것과 일치하는 결과가 나타났는데요.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일단 취업 지원관들이 고졸 비진학 청년들이 오면 대부분이 취약계층이라고 얘기를 하여서 취약계층 비중이 사실 굉장히 현장에서 높다고 얘기하시고, 그리고 취약 특성을 가진 청년들, 예를 들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거나 가족을 돌봐야 하는 청년, 이런 청년들의 경우 그런 취약 특성들 때문에 은둔과 고립 그리고 단절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서 뭔가 정책 전달도 어렵고 사회로 끌어나오는 것이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초 역량이 부족하고, 그리고 취약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쓸모 있는 자격증이나 좀 유효한 경력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서 이력서를 만들어 주려고 해도 굉장히 이력서가 빈약해서 일자리에 취업시키기가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겪어서 취업을 한다고 해도 연령이 일반적인 지금 대학 졸업 후에 노동시장에 나오는 청년들의 연령이 한 20대 후반까지 올라간 지금 20대 초반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노동시장에 들어가면 연령이 굉장히 낮고, 그리고 고졸이라는 것 때문에 사실 일터에서 차별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뭐 차별의 내용이 굉장히 단순한 업무, 굉장히 단순해서 아무런 숙련이 형성이 되지 않는 일만 계속 준다거나 그런 식으로 업무 할당에서 차별을 받아서 일을 지속할 의향을 이제 가지기 힘들고 실제로 인적 자본을 축적할 수 없는 그런 일자리로 보내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고졸 취약계층, 고졸 비진학 청년 중 취약계층은 사실 고용 애로계층으로 이들을 본다고 하면 어떤 지원이 필요할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개인별로 취약 특성이 굉장히 다양하고 취약 특성들을 여러 가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개인별로 취약한 그 특성별을 모두 고려해서 취약 특성 해소와 노동시장 이행을 동시에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특히 이분들 같은 경우에 고립되어 있고 또 적극적으로 정보를 탐색하거나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능력이 아직 대학을 가지 않고 어린 연령의 노동시장에 나오다 보니 좀 부족한 경우가 있어서 특히나 통합적 지원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 청년들이 굉장히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앞으로 노동생의 경로를 봤을 때 생애 경로를 병원화시킬 수 있는 수준의 질 높고 장기적인 훈련과 서비스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고졸 비진학 취약 청년 대상의 정책을 본다면 각 주요 취약 특성을 가진 사람,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제도, 그리고 청소년 지원, 그리고 고용 서비스와 장려금이 별도로 각각 존재하지만 통합적으로 이를 고려한 체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지 정책의 경우에는 복지 정책의 목표는 수급 탈출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커리어 경로에 들어가고 계속해서 그 독립적인 노동 생애를 이어가게 한다는 그런 목표는 이제 고려 사항이 아니고, 청소년 정책은 만 24세까지 지원이 되기 때문에 만 24세 이후에 단절이 되고, 실질적으로 20세 미만 미성년에 맞춘 지원이 좀 많습니다. 고용 서비스는 대졸자에 적합한 고용 서비스에 고졸 청년이 지금 참여할 수 있는 형태이고, 그러다 보니 이미 어느 정도 준비된 청년의 단기적인 취업 이행 지원이 목표입니다. 고용 장려금은 일자리의 질, 그리고 학습 성장 가능성 그런 고려 없이 일단 취업을 시키고 거기서 그냥 계속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데에만 집중하여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다른 고용 취약계층도 상당히 많은데요. 한부모 가구주, 장기 실업 인구, 은둔 고립 같은 경우에는 청년 말고 고령, 중고령층에서도 상당히 심각해지는 문제로 나타나고 있고, 가족 돌봄 인구, 다양한 고용 취약계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도 복지와 고용 서비스가 단절적으로 제공되고 있고, 또 어떤 집단의 경우에서는 아직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졸 비진학 취약 청년과 다른 집단이지만 결국에는 정책적으로 상황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산 인구 감소 시대의 고용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까 하냐면, 결국 모두가 참여하고 모두가 노동 생애 동안 자신의 최고의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게 노동시장을 만들어야 할 텐데요. 첫 번째로는 노동시장 내 일자리가 다양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좀 9 to 6, 주 40시간 일자리 위주의 노동시장에서 좀 벗어나서 근로시간과 장소 조절이 가능한 유연한 일자리가 충분히 공급되어야 하고, 그리고 사실 고용 애로 계층 중에 많은 사람들은 사실 전일제로 근무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일제 미만 일자리면서 고용이 안정적이고 숙련 형성이 가능한 그런 일자리가 충분히 공급되어야 하고, 그리고 지금 고용 애로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고용 서비스를 뭔가 충분히 지금까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용 애로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참여했다 나갔다 하면서 뭔가 숙련 형성 없이 나이가 많아졌거나 그런 장기 실업자와 비슷한 상태인 인구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분들이 이제 자활 일자리 같은 그런 일자리에서 좀 더 확장해서 커리어 단계를 처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한 예로 미국에서 이제 기업이 주도로 만들 수 있는 어프렌티스십 제도 같은 이제 좀 더 유연한 도제 제도 같은 것을 통해서 일자리를 다양화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고용 취약계층을 지금보다 좀 폭넓게 정의해서 좀 발굴하고 개인 특성을 고려한 복지 통합형 맞춤형 고용 서비스와 직업훈련 과정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3년에 취약계층 노동시장 정책과 관련된 EU 가이드라인에서는 이 집단에 대해서 사례별로 관리를 하는, 그리고 개별적으로 맞춤형 전략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였고, 우리나라는 아직 이 단계까지 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정책을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해야 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고용 서비스는 정말 단기 성과를 위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집단의 경우에서는 장기적인 성과를 고려해서 정책을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청년층, 고졸 청년과 같이 자녀 노동 생애가 긴 집단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조기 퇴직자들 같은 경우에는 40대 후반, 50대 초반에 퇴직을 해서 지금 건강 수명이 굉장히 길어졌기 때문에 70대까지 일을 할 것을 내다보고 자녀 생애가 길다고 보고 좀 더 커리어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정도의 이제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책은 사실 굉장히 비용이 높긴 하지만 미국에서 고졸 청년을 대상으로 2, 3년 동안 이제 좀 집중적인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잡콜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비용이 비쌈에도 불구하고 2차례의 실험 결과를 통해서 비용 대비 장기적인 효과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하여서 50년이 넘게 이 정책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최소한 특정 집단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성과를 목표로 하는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앞으로 생산 인구 감소 시대에 생산성을 최대한 높여가는 그런 방향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